나라에서 내려왔다는 곡식은 어디 두고 또 우리 뒤줄을 엽니까? 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세요. 새벽부터 관아 아전이 선화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화는 올해 16이 된 아들이 벌써 군역에 불려가는 줄 알고 급히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전이 펼친 종이에 적힌 이름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이번 달 군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 기한 안에 내라는 것이었어요. 선화는 아전의 얼굴과 종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지 3년입니다. 아전도 당황한 듯 장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받은 군적에는 분명 남편 이름이 남아있다며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따지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어요. 선화는 한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사망 사실을 관아에 알렸고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제사도 벌써 3번이나 지냈어요. 그런 사람이 종이 한 장에서는 살아있었습니다. 선화가 살던 곳은 북쪽 산줄기를 낀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기름진 평야도 큰 시장도 없는 곳이었어요. 산비탈 밭과 좁은 계곡을 따라 마을이 흩어져 있었고 북쪽으로는 사람이 드문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해마다 몇 차례씩 산적과 약탈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고을 사람들에게 성벽 보수와 야간 경계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화도 변방에 사는 이상 어느 정도의 군역과 경계는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어요.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긴 것이라고는 산기슭 아래 작은 밭 2마지기와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어요. 선화는 남편을 보내고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거나 장날에 말린 나물과 된장을 팔며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올해 16이 되었습니다. 이제 군적에 이름이 오를 나이였습니다. 선화는 언젠가 아들도 자기 몫의 군역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죽은 남편에게 군포를 물리고 그와 별개로 살아있는 아들까지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선화는 남편이 죽었을 때 관아에서 받은 문서를 챙겨 관아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군포와 군역 문제로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 손을 붙잡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선화의 차례가 되자 이방이 군적을 펼쳤습니다. 선화는 사망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방은 서류를 한번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름이 바로 빠지지 않는 일은 간혹 있고 이번에 나온 군포만 먼저 내면 다음 정리 때 빼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화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 적은 것은 관아인데 왜 자기가 돈부터 내야 하느냐고 했어요. 그러자 이방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이미 위에 보고된 군적이라 지금 한 사람 이름 때문에 장부를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방 옆에서 서류를 받아 적던 젊은 서리 하나가 선화의 사망 문서를 보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이방이 다음 사람을 부르자 젊은 서리는 다시 붓을 들었어요. 서리는 선화가 문서를 챙길 때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선화는 그 시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돌아서는 선화에게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가 아들도 이제 16이니 군적에 들 나이가 됐소. 앞으로 부름이 오면 빠질 생각은 마시오. 선화는 결국 남편 이름을 지우지 못한 채 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늙은 노인이 자기 아들은 10년 전에 다른 고을로 떠났는데 아직도 군포가 나온다며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남편을 잃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죽은 남편 몫의 군포를 지난해에 이어 또 내라고 했답니다. 선화는 이 사태가 자기 집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더 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달려와 북쪽 고개에서 수상한 무리가 발견되었다는 급보가 왔다고 했습니다. 관아에서 장정들을 급히 불러 성벽과 목책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선아는 숨도 고르지 못하고 다시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번 군역은 남표의 군포와는 별개의 비상동원이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이미 사람과 짐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만 알려달라고 하자 이방은 북쪽 성벽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선아가 이제 막 16이 된 아이라고 하자 이방은 서류에서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16이면 군적에 들 나이요. 고을에 일이 생겼는데 어쩌겠소. 그 말 자체는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선화가 억울한 것은 아들이 자기 몫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포를 물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은 제대로 나누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선화는 관아 밖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은 장부에서 살아있고 살아있는 아들은 갑자기 북쪽 성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흘 뒤 돌아왔습니다. 수상한 무리는 경계를 보고 산 쪽으로 물러났고 큰 싸움은 없었다고 했어요. 대신 장정들은 무너진 성벽을 쌓고 목책을 다시 세우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의 손바닥은 벗겨져 있었고 발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선화는 약초 달인 물로 손을 씻어주면서도 관아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위험이 있다면 누군가는 성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대부분이 지난번 성벽 보수 때도 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청년, 홀어머니와 사는 집 장남, 소장농의 아들들. 반대로 고을에서 형편 좋기로 유명한 집 자제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화도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 비상 동원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아들 이름이 들어 있었어요. 이방은 장부상 다른 사람들은 병이 있거나 집안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화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장터에서 지난 동원에 빠졌다는 부잣집 아들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멀리 심부름을 갔다던 사람이었어요. 말을 타고 장터를 오갈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옆에 있던 하인이 술 기운에 떠버렸습니다. 도련님은 관아와 볼 일이 다 끝났으니 당분간 산에 갈 일이 없으시겠습니다. 선아는 그 말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해질 무렵에는 그 집 아버지가 이방집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어요. 다음 날 관아 앞에 나온 동원 명단에서 그 집 아들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선화는 그제야 구조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있는 집 장정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 동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군적에는 죽은 사람이나 이미 떠난 사람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종이 위의 장정수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모으는 날이 오면 숫자가 모자라서 부족한 몫은 결국 가난한 집 장정들을 2번, 3번 불러 채웠습니다. 아들도 그달에 다시 성벽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처음으로 분을 참지 못했어요. 장터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들만 계속 산에 불려간다고 했습니다. 선화는 함부로 관아욕을 하지 말라고 아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도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 하나만 군적에서 지우면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는 조정에서 보낸 곡식과 물자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산적의 침입과 피해가 잦다는 보고를 받고 군량과 구휼미를 내려보낸 것이라고 했어요. 해가 진 뒤 관아 쪽으로 수레가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경계 근무를 하다가 10대가 넘는 수레를 직접 보았다고 했어요. 곡식 자루와 배, 화살을 만드는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산적에게 곡식을 빼앗긴 집도 조금은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성벽 보수에 나간 장정들에게 돌아온 건 묽은 좁쌀죽 한 그릇이 전부이고 실제 피해를 본 집들에도 곡식이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선화는 장터에 나무를 내다 팔러 가다가 관아 뒤편에서 수레 3대가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프로 덮어놓았지만 틈 사이로 곡식 자루가 보였어요. 수레는 피해 마을이 아니라 고을에서 가장 큰 객주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다음 장날 일부러 객주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낮에 일꾼들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안쪽에서 낯익은 자루들이 보였어요. 관어로 들어오던 물자에 찍혀있던 붉은 표시와 비슷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선화가 조금 더 보려 하자 객주 일꾼이 남의 창고로 왜 기웃거리느냐며 쫓아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산적에게 곡식을 빼앗긴 노파 하나가 장터에 나왔습니다. 노파는 관아에 3번이나 갔지만 구휼미를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더 이상한 건 관아 장부에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억울하다며 관아에서 받은 작은 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도 지급이 끝난 집이라는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집에는 쌀 한 대박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선화는 그 패를 유심히 눈에 담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고을 장터의 쌀값이 갑자기 올랐어요. 산적 소문이 이어지자 객주들이 곡식을 풀지 않아서 겨울을 앞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내야 했습니다. 선화도 집에 쌀이 떨어져 장터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겨우 한 말을 샀어요. 객주 일꾼이 자루를 옮기는 순간 선화의 눈에 붉은 자국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관아 물자에서 본 곳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문질러 지우려 한 듯 흐려져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선화는 자기가 산 쌀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라에서 피해 주민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려보낸 곡식이 맞다면 백성들은 자기 몫으로 내려온 곡식을 객주에게 돈을 주고 다시 사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선화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객주와 시비가 붙으면 자루마저 빼앗길 수 있었어요. 대신 자루의 표시를 기억해두고 같이 장을 보러 온 이웃에게도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웃은 며칠 전 자기 집에서도 똑같은 표시가 있는 쌀을 비싼 값에 샀다고 했습니다. 선화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쌀을 뒤주에 부으면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려온 곡식이 사라지고 그 곡식을 다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실제로 죽었는데 장부에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실제로 곡식을 못 받았는데 장부에서는 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선화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장부 속 세상과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선화는 죽은 사람에게 군포가 붙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다니다 보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죽은 지 여러 해 된 사람이 군적에 남아있는 집, 고을을 떠난 사람이 아직 장정으로 적힌 집, 한 계절에 2번, 3번 동원된 집, 마을 훈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적어보니 죽은 사람만 17명이었습니다. 고을을 떠난 사람도 8명이나 되었어요. 반대로 형편 좋은 집 자제들 가운데 실제 동원에서 여러 번 빠진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해하면서도 쉽게 이름을 내놓지 않았어요. 수령에게 잘못 보였다가 아들이 더 자주 불려갈까 두려웠으니까요. 선화가 처음 찾아간 집 가운데 한 곳은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분명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지만 관아 이야기를 꺼내자 아무도 없는 집처럼 조용해졌어요. 다른 집에서는 늙은 아버지가 선화를 안으로 들였다가도 아들이 들어오자 급히 종이를 감추었습니다. 그 집 아들은 지난달에만 2번 성벽에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느냐고 묻자 청년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기보다 어린 동생도 곧 군적에 들 나이가 되는데 자기가 괜한 말을 해서 동생까지 피해보는 게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선화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관아가 가진 힘은 사람을 잡아다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번 동원 명단에서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를지, 누구 부탁을 들어줄지, 누구 집 사정을 모른 척할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 몫의 군포를 2회째 내고 있는 과부도 처음에는 손도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우면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니 언제 얼마를 냈는지만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이틀 뒤 그 과부가 밤중에 선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군포를 내고 받은 영수증을 들고 있었어요. 내 남편 죽은 날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탄원서 아래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자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며칠 사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여러 마을의 사정을 담은 문서가 되었어요. 첫 번째 탄원서는 정식으로 수령에게 냈습니다. 탄원서를 내는 날에도 끝까지 함께 온 사람은 처음 손도장을 찍었던 숫자의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아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한 사람은 집에 아픈 어머니가 있다며 돌아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얼굴을 이방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며 골목에서 멈추었어요. 선아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아들 생각을 하면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아와 주민 몇 사람이 관아에 함께 들어가고 수령도 직접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수령은 처음에는 제법 점잖았습니다. 군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곡식 지급 문제도 이방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선아는 정말 일이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시 관아에 가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면 장부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선아는 관아 뒤편을 지나가다 문서방에서 폐지를 내다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종이 몇 장이 흩어졌어요. 선아는 익숙한 붉은 손도장을 발견했습니다. 선화가 제출한 탄원서 한 귀퉁이였습니다. 몇 사람의 이름이 적힌 부분은 찢겨 있었고 선화의 손도장만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수령은 살펴보겠다고 말한 뒤 탄원서를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선화는 종이 조각을 주워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젊은 서리가 걸어왔습니다. 처음 선화가 관아를 찾아간 날 사망 문서를 보고 잠깐 붓을 멈추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서리는 바닥에 종이 조각을 쓱 보더니 선화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잠시 멈추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해 침입이 몇 번이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선화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젊은 서리는 이미 관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화는 남편의 사망 문서와 찢어진 탄원서 조각을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둘 다 같은 관아를 거친 종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죽었다고 적혀 있고 다른 장부에는 살아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적혀 있고 관아는 그 종이를 받아놓고 찢어버렸습니다. 선아는 그때부터 말보다 서로 다른 기록을 맞추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서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는 없었어요. 선아는 먼저 산 아래 마을들을 돌았습니다. 봄에 한 번, 초여름에 한 번, 그리고 아들이 처음 경계에 나갔던 초가을에 한 번. 실제로 큰 피해가 난 산적 침입은 3차례였습니다. 북쪽 초소에서 오래 근무하다 다리를 다쳐 물러난 전직 군졸도 큰 봉화가 오른 것은 3번뿐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선아는 은밀히 젊은 서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젊은 서리는 관아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장터에서 마주쳤을 때는 지나가며 작게 몇 마디를 남겼지요. 위로 올라간 보고에는 침입이 10번을 넘습니다. 정확히 몇 번이라고 적혔는지는 지금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아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실제 침입은 3차례인데 보고는 10번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군량과 구율미도 부풀린 피해를 바탕으로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선아는 객주 창고로 빠져나가던 수레를 떠올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장부,
받지 않은 곡식을 받은 것으로 만드는 장부,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침입까지 일어난 것으로 만드는 보고.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한 곳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탄원서가 수령손에서 사라졌다는 걸 확인한 주민들은 이번에는 관찰사가 있는 가명으로 직접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군포 문제뿐 아니라 반복 동원, 구휼 및 지급 문제, 실제 침입 횟수까지 적었어요. 선아는 가명 쪽으로 물건을 싣고 가는 장사꾼에게 문서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원서도 고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길목에서 관아 군졸들이 짐을 뒤져서 문서를 찾아냈거든요. 이틀 뒤 선화는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이방은 첫 번째 때처럼 화부터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이름은 다음 군적 정리 때 반드시 빼주겠다며 달랬어요. 그런데 선화가 자기 남편 이름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자 이방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드님이 요즘 군역을 참 성실히 하지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방은 아들을 죽이겠다고도 다치게 하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초소가 위험하고 누가 어디로 배치되는지는 관아에서 정했습니다. 무언의 협박을 들은 선화는 집으로 돌아와 탄원서 4번을 불태울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들에게 또 비상동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배치는 이전과 달랐어요. 사람이 부족한 북쪽 바깥 성벽이었습니다. 아들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경험 많은 장정들이 남아있는데 자신과 몇몇 가난한 집 청년들부터 먼저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선화는 이방의 말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에는 같은 마을의 20살 청년 하나가 엎여 있었어요. 청년은 무너진 돌에 다리를 다쳐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청년의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의 이번 달에 4번째야. 원래 그날 그 자리에 나와야 했던 집 장정은 또 빠지고 대신 이 청년이 불려간 것이었습니다. 선화는 태우려던 탄원서를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다친 청년의 어머니는 그날 밤 늦게 다시 선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다리를 고치려면 약값이 필요한데 군역 중 다친 일이라고 관아에서 제대로 책임져 줄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서워 탄원서에 이름을 쓰지 않았던 일을 후회했습니다. 겁나서 입 다물면 우리의 차례는 안 올 줄 알았소. 그 말에 선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그 어머니는 선화와 함께 피해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어디로 불려갔는지, 같이 간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주었어요. 처음에 선화 혼자 사람들의 말을 모았다면 이제는 주민 여럿이 각자 자기 마을의 기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협박이 무서워 멈추면 자기 아들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 청년이 4번째였다면 다음 달에는 자기 아들이 5번째가 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젊은 서리가 해가 완전히 진 뒤 선화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관아의 장부가 2종류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창고에 들어가고 나간 곡식과 사람의 움직임을 적는 기록. 다른 하나는 위로 보고할 때 숫자를 고쳐 쓰는 기록이었습니다. 수령은 큰 방향을 정하고 이방이 실제 군적과 창고 숫자를 손댔습니다. 젊은 서리는 그 아래에서 서류를 베껴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차이를 맞추는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구율미 300석이 내려온 날 공식 장부에는 피해 주민들에게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적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창고에서 나간 양은 그보다 훨씬 적었고 상당량이 밤에 객주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젊은 서리는 몇 달 전부터 날짜와 숫자를 몰래 따로 베껴두고 있었습니다. 원본 장부를 훔치지는 않았어요. 사라지는 순간 바로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들어온 날과 나간 날의 수량만 작은 종이에 적어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선아가 궁금해했던 정확한 숫자도 처음 알려주었습니다. 수령이 상급기관에 보고한 올해 산적 침입은 12차례였습니다. 실제 큰 침입은 3차례였어요. 젊은 서리는 진장의 군사 기록과 봉화 기록을 대조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은 이고을 수령이 손댈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젊은 서리가 처음부터 나서지 못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의 늙은 부모가 같은 고을에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입을 열었다가 부모까지 보복당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군적에 남겨 군포를 걷고 힘없는 집 장정들이 한 달에 서너 번씩 불려가는 걸 보면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아는 그에게 모든 증거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서리도 전부 한 곳에 두지 않았어요. 몇 장만 새로 베껴 선화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한 사람만 붙잡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3번째 탄원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적은 문서가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 17명의 사망 기록과 군적을 대조해달라. 실제 동원된 장정들의 날짜를 확인해달라. 수령이 보고한 침입 횟수를 진장의 군사 기록과 봉화 기록에 맞추어달라. 중앙에서 내려온 곡식 수량과 실제 주민 지급량을 조사해달라. 그리고 젊은 서리가 옮겨 적은 숫자 몇 장을 함께 넣었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종이를 어떻게 고을 밖으로 내보낼 것인가. 선아는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던 늙은 포목상을 찾아갔습니다. 포목상은 계절마다 가명을 지나 한성까지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었어요. 선아는 위험한 문서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알면 좋아하지 않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포목상은 한참 생각한 뒤 종이를 받았습니다. 포목거래 장부 사이에 끼워 한성까지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선아는 같은 내용의 사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2번째 묶음은 가명 근처에 사는 훈장의 친척에게 다른 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내용이 훨씬 적은 탄원서 한 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종이는 일부러 지난번에 탄원서가 잡혔던 길로 보냈습니다. 미끼였습니다. 예상대로 사흘 뒤 이방이 선아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찢어진 미끼 탄원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방은 선아가 보는 앞에서 남은 종이까지 찢었습니다. 몇 번을 써도 여기서 끝나오.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선아가 완전히 겁을 먹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빼주고 아들도 한동안 동원 명령에서 쉬게 해줄 수 있다며 이제 그만하라고 달랬어요.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날짜만 셌습니다. 포목상이 고을을 빠져나간 지 이틀째. 가명으로 향한 다른 사본은 전날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이방 손에서 찢어진 것은 가장 늦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관아를 나온 선화는 골목을 돌아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 열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선화는 장날마다 포목상이 돌아왔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가명 쪽으로 간 사람에게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문서가 멀리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혹시 둘 다 붙잡힌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9째 날에는 관아 군졸 둘이 선화의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았지요. 하지만 군졸들은 옆집에서 닭 한 마리를 받아들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선아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겁먹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열 이틀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지자 선화조차 불안해졌어요. 포목상이 중간에서 잡혔는지 가명으로 간 종이도 또 사라진 건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장터에 처음 보는 나그네 하나가 며칠째 나타났습니다. 첫날에는 주막 구석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있었고 다음 날에는 대장간 앞에서 말 편자를 고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하고 짐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곡식값보다 고을 이야기를 더 많이 물었습니다. 올해 산 적이 몇 번이나 내려왔는지, 성벽에 어떤 집 사람들이 자주 불려가는지, 구휼미를 받은 집이 실제로 있는지, 장터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외지 사람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나그네는 질문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구휼미를 못 받았다는 노파에게 국밥을 한 그릇 사주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성벽에서 돌아온 장정들의 손을 보며 요즘 일이 그렇게 많으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외지 사람이니 어차피 며칠 뒤 떠날 거라 생각하고 조금씩 말을 해주었습니다. 선화도 한 번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나그네는 선화가 들고 있던 비싼 쌀자루의 붉은 자국을 한참 보더니 어디에서 샀느냐고 물었어요. 선화는 객주에서 샀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나그네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선화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진짜 산적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문이나 수상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마을 두 곳에서 연기가 오르고 봉화가 한 차례 이어졌습니다. 관아는 급히 군적을 펼쳐 장정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장부상으로는 충분해야 할 사람이 실제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이미 다른 고을로 떠난 사람, 돈을 주고 실제 동원에서 빠진 사람, 병이 들었다고 적혀있지만 장터를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종위의 병력과 실제 장정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난한 집 청년들이 또 불려갔습니다. 문제는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위기가 닥치자 관아가 군량 창고를 열었습니다. 장부대로라면 충분한 곡식이 남아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창고는 생각보다 훨씬 비어 있었습니다. 경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틀치도 되지 않는 양밖에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관아는 집집마다 곡식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람을 보내고 군포까지 부담한 집들이 또 뒤줄을 열어야 했어요. 곡식을 거두러 나온 아전 앞에서 한 노인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내려왔다는 곡식은 어디 두고 또 우리 뒤줄을 엽니까? 아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아도 집에 남은 보리 한 마를 퍼냈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곡식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 곡식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다시 동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선아는 이번만큼은 붙잡고 싶었어요. 아들이 집신끈을 매는 모습을 보다가 결국 탄원서를 보낸 사실을 처음 털어놓았습니다. 혹시 관아에서 너를 자꾸 위험한 곳에 보내는 게 자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성벽 보수에 나갈 때마다 자기 집만 빠지려고 하면 결국 옆집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선화도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이번에 가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실제로 산적이 내려왔고 자기 친구의 가족도 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군포를 내고 돈 있는 집 사람 대신 같은 사람이 계속 불려가는 건 아버지가 말한 자기 몫과는 다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아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눈에 새겼습니다. 아직 솜털이 남은 16살이었지만 어느새 자기 몫과 남의 몫을 구분할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선아는 결국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멀리서 봉화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 쪽에서는 간간히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선아는 대문을 열어둔 채 밤을 새웠습니다. 탄원서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들이 다친 뒤에야 누군가 움직이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 들었지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장정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선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왼팔에는 천이 감겨 있었어요. 큰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목책을 옮기다 나무에 긁힌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선화는 그 팔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번에 나간 것 자체는 억울하지 않다고 했어요. 실제로 마을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지난달에 이미 2번이나 불려온 청년이 또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군역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빠지고 누군가는 죽어서도 장부에 남고 그 빈자리를 힘없는 사람이 계속 떠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관아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화와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구경을 나왔지요. 처음에는 북쪽으로 지원군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들은 관아 마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낯선 군졸들은 문서방과 창고부터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한 남자가 말에서 내렸어요. 선아는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며칠 동안 장터를 돌아다니며 고을 사정을 묻던 초라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옷자락 안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패를 꺼냈습니다. 조정의 명을 받고 내려온 어사였습니다. 나중에야 선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명으로 보낸 사본이 먼저 도착했다는 것을요. 그렇게 관찰사 쪽에서 군적과 군량 숫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내용의 문서가 한성에도 도착하면서 조정에서도 별도로 확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사는 관아로 바로 들이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그네 행색으로 마을과 장터를 돌며 탄원서 내용이 실제 주민들 이야기와 맞는지 먼저 살피고 있었습니다. 수령과 이방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어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령을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방과 창고를 봉하고 누구도 장부를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령은 산적이 내려온 급박한 때에 관아의 업무를 막으면 고을 방어가 어렵다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사는 사실만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령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한 듯 했어요. 잘못이 있다면 이방이나 아랫사람들의 서류 실수일 거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첫 번째로 펼쳐진 것은 군적이었습니다. 어사는 여러 이름 사이에서 선화 남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있느냐? 수령이 바로 답하지 못하자 이방이 대신 병 때문에 이번 군역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둘러대려 했습니다. 그때 선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3년 동안 보관한 남편의 사망 문서를 내놓았어요. 그 문서는 다른 고을에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바로 이 관아가 남편의 죽음을 확인한 기록이었습니다. 죽은 사실을 몰랐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침입 횟수였습니다. 수령이 위로 올린 보고에는 올해 산적 침입이 12차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사는 이미 인근 진장의 군사 기록과 봉화 기록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큰 침입과 경계 신호는 3차례였습니다. 수령은 작은 정찰이나 수사관 움직임까지 모두 침입으로 셌다고 변명했습니다. 어사는 그 말이 맞다면 12차례의 침입을 근거로 추가 요청한 곡식과 물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곡식이었습니다. 관아 장부만 보면 구율미는 대부분 피해 주민들에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사는 장터의 객주 창고를 열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관에서 내려온 표시가 남은 곡식 자루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선화가 새벽에 따라갔던 바로 그 수레의 곡식이었습니다. 객주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사들인 물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 빠져나간 날짜와 젊은 서리가 따로 적어둔 수량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백성에게 지급했다고 적힌 날과 객주 창고로 들어온 날도 이어졌어요. 3가지를 확인하고 나자 주민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령이 다시 자리에 돌아오면 어쩌느냐며 문 밖에서 망설이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관아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죽은 남편의 군포 영수증을 품고 온 과부도 있었고 한 계절에 3번 동원된 날짜를 외우고 온 청년도 있었습니다. 선화가 처음 탄원서를 쓰자고 했을 때 대문조차 열지 않았던 집에서도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대신 싸워주기 시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말과 다른 사람의 말, 장부의 숫자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나머지는 빠르게 풀렸습니다. 죽은 사람과 떠난 사람 이름이 군적에 남아있던 일, 같은 가난한 집 장정들이 반복해서 실제 동원에 나간 일, 형편 좋은 집에서 이방에게 돈이 들어온 뒤 그 집 아들이 동원해서 빠진 일, 2번이나 탄원서가 사라진 일까지 차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방의 개인 장부에는 대놓고 군역을 빼준 돈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집에서 별납 몇 냥, 어느 집에서 수고비 몇 냥이라는 식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날짜 바로 뒤에 동원 명단을 맞추어 보니 해당 집 장정이 빠진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방은 끝까지 우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졸들도 결국 탄원서를 빼앗으라는 지시를 이방에게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령은 마지막까지 변방의 사정이 워낙 급해 장부가 조금 어긋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적을 막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백성을 강하게 다루어야 할 때도 있다고 했어요. 어사는 군적과 곡식 장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장부 한 줄이 어긋난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를 돈 받고 빼고 죽은 자를 그 자리에 넣었다. 백성에게 갔다는 곡식은 객주 창고에 있었다. 이것을 변방의 사정이라 부를 수는 없다. 수령은 그날 관아 업무에서 배제되고 이후 파직되어 압송되었습니다. 허위 보고와 군적 관리, 곡식 유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방도 군적 조작과 금품 수수, 탄원 방해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실제 동원해서 빠진 집들도 경위를 확인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날부터 산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을 사람들이 군역을 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고쳐야 했고 실제 침입이 오면 장정들은 나가야 했습니다. 다만 그해 겨울부터 군적을 다시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마을별로 사람들을 불러 누가 살아있는지, 누가 죽었는지, 누가 다른 고을로 떠났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누가 언제 실제 경계와 부역에 나갔는지도 함께 맞추었어요. 구휼미가 내려오면 창고 앞에서 수량을 확인하고 어느 집이 얼마를 받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낯설어 했습니다. 구휼미를 나누는 첫날에는 노파한 사람이 자기 몫을 받은 뒤에도 한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장부에만 받았다고 적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담당 서리가 자루를 직접 건네고 그 자리에서 지급량을 읽어주자 그제야 노파가 돌아섰습니다. 선화도 그 장면을 보며 웃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해야 할 일이 사람들에게는 처음 보는 일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장부 속 숫자가 실제와 같은지 백성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서리는 조사에 협조한 뒤 다른 고을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선화에게 작은 종이 꾸러미 하나를 건넸어요. 처음 선화가 냈던 탄원서에서 찢겨 나온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날 폐지 더미에 버려진 종이를 보고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 몇 조각을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선화는 자기 손도장이 반쯤 남은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힘도 없어 보였던 종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찢겨 바닥에 떨어지고 진흙까지 묻었던 종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사라지면 다시 쓰고 또 빼앗기면 다른 길로 보내고 여러 사람이 자기 기록을 보태면서 결국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서리는 큰 벼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떠나면서 자기는 그저 지워지는 숫자를 다시 적어둔 것뿐이라고 했어요. 선아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숫자를 지웠고 누군가는 그 숫자를 기억했습니다. 몇 달 뒤 새 군적을 바로잡기 위해 마을별로 장정과 가족들을 불러 이름을 확인하는 날이 왔습니다. 선화도 아들과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담당 서리가 새로 정리한 장부를 펼쳤어요. 선화는 한 줄씩 천천히 살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아는 그 이름이 빠진 자리를 보고도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도 장부에서는 살아있던 사람. 그 이름 하나를 지우기 위해 몇 번이나 관아문을 드나들고 탄원서를 다시 쓰고 아들이 위험한 성벽으로 불려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적어도 다음 달에 또 남편 앞으로 군포가 나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장부에서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6살. 군역 대상자로 적혀 있었어요. 아들은 자기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선아는 한참 장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해야 할 몫이면 해야지. 아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는 예전에 남편의 이름이 있던 자리를 손끝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지난 3년의 억울함이 전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우기면서 남은 가족에게 그 몫까지 떠넘길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선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대신 죽은 사람 몫까지 네가 할 필요는 없다. 두 사람은 관할을 나왔습니다. 북쪽 산은 여전히 높았고 겨울바람도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앞으로도 성벽을 고칠 일이 있을 것이고 산적이 나타나면 장정들이 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장부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선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오랫동안 뒤틀려 있던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종이와 사람의 삶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그 틀라를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